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파주와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다는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벌써 13번째 확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동근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벌써 13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이어서 이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된 이후 보름여 동안 모두 13번째 확진 판정이 난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강화군이 5곳, 파주가 5곳, 김포가 2곳, 연천이 1곳입니다. 잇따른 확진 소식에 태풍까지 지나가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이 초동 대응팀을 보내서 사람, 가축, 차량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특히 이제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이제 무허가 양돈 농장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소규모 미등록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도 지금 철저히 해나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파주와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할 방침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파주, 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 기본 원칙은 이 파주나 김포시 돼지열병 발생 농장 이 3km 이제 농가 대상을 해서 5개월 이상 이제 사육해서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수매 대상 돼지는 이 농가에서 사진 정밀 검사를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장으로 출하가 허용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반경 3km 안에 있는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략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특히 연천의 경우에는 발생 농장 반경 무려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이 추진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살처분되는 마리수가 계속 늘고 있죠. 김포시 통진읍에서만 22,000여 마리, 또 파주 농장에서 확진 판정 받은 농장만 한 2,300여 마리.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 돼지고육 비용으로 이제 도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서 해당 지역 내에서는 한 마리도 돼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굉장히 특단의 조치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농가들도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지금 비무장지대에 있는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산 방지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질병 감염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군 비무장지대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이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천군은 국내에서 2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동물로 인한 손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멧돼지가 실제로 감염 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지난 5월에 이미
북한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되면서 이제 남아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 왔고 1차 조사에서는 이제 음성 판정이 나서 좀 안심해 왔는데요. 문제는 멧돼지가 만에 하나 실제 감염원이라면 이게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갈지 그 경로를 지금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살처분 되는 그 농가의 보상도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돼지고기 가격이 또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 돼지 수가 11만 5천여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나라가 사육하고 있는 이 돼지는 1,130만 마리니까 한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좀 전에 경제 박뉴스 하면서요. 전화 인터뷰 하다 보니까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그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를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죠.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인데요. 이 단체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년 동안 회장을 역임해서 이름이 알려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공연과 국제활동뿐만 아니라 이 나 원내대표가 회장직을 그만둔 직후에 당연직 이사로 올라가면서 이게 임직원의 세습 문제,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혜 의혹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동근 의원입니다. 네,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의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회장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나경원 대표의 딸이 장애인 선수를 대표해야 해서 글로벌 메신저 자격으로 이사직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직인 글로벌 메신저라고 하는 그 직이 공모 절차 없이 그냥 김씨 단독으로 추천이 돼서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이게 혹시 임직원은 원래는 그 뭐 이런 이사로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엄마가 빨리 내려오고 딸이 올라간 게 아닌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김모 씨의 어머니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네.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2016년 3월에 이제 이 문제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기사 내용을 보면요.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4년 3월 14일경에 스페셜 올림픽 국제본부가 이제 각국 스페셜 올림픽위원회 공문을 보내요. 네. 다시 말해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에서 후보를 7개 지역본부로 보내면 국제본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글로벌 메신저를 선발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SOK라고 그러는데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그냥 나 원내대표 딸인 김모 씨를 후보를 단독 추천을 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2014에서 18년까지 4년 동안 글로벌 메신저로 최종 선발이 됐어요. 물론 이제 국제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절차와 공정성은 개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1년 이후 현재까지도 국제본부 이사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점이 의혹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제본부에서도 김모 씨의 어머니가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네. 글로벌 메신저를 소개하는 인터넷 글을 보면 김모 씨 어머니가 SOK 회장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스페셜 올림픽 관련한 김모 씨의 활동이 아주 많은데 예. 결국 이걸 기반으로 해서 SOK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는 점이거든요. 네. 지난 2일 자유한국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선발 경위는 이렇습니다.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극소수였고 네. 객관적으로도 김모 씨가 가장 많은 활동 경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선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김모 씨가 활동 경력을 많이 보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네. 그 어머니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모 씨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건 사실상 SOK의 사유화 또는 세습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SOK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시점에 네. 김모 씨가 이사가 된 것은 나 원내대표가 갖고 있던 권위를 김모 씨에게 물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김모 씨가 자격이 있으니까 된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 자격을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죠. 그 자격을 어머니 나경원 대표가 일부러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특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또 SOK 관련 활동이 지나치게 많다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청소년 대표, 아테네 스페셜올림픽 유스리더, 특히 장애예술인에겐 드문 유명 음악인과의 협연과 해외 공연의 기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 원내대표 딸에게 많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도 그럼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장애인 피아니스트 이희하 씨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김모 씨의 딸이 특출난 음악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SOK가 진행했던 각종 행사와 공연에 모두 다 나 원내대표 딸인 김모 양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그것도 또 그 참가하게 된 경위와 공모 절차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근거도 제시를 못해요. 네. 글로벌 메신저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로벌 메신저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 각종 이미 그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 활동 경력을 만들어서 그걸 글로벌 메신저가 됐다. 글로벌 메신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제가 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그 예산 지원의 적절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협회와 청각장애인협회는 대한장애인협회로부터 연간 1억 원대의 지원을 받는 반면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이 단체는 문체부로부터 2014년에는 11억 원, 2015년에는 2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돈을 다 쓰지도 않았다. 이것도 또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저도 그게 의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다른 장애인 단체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규모만 작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축소판 아니냐, 이렇게 장애인 체육농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살펴보면 SOK가 올해 기준으로 33억 300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거든요. 33억이요? 예. 근데 이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6억 한 5천만 원 가량. 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체육진흥 사업에 한 26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같은 사단법인이자 장애인 단체인 한국농아인 스포츠연맹은 올해 1억 2,699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사정이 그나마 좀 나아서 한 3억 5천만 원 가량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면 SOK가 농아인 예산의 26배, 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연맹에 약 10배나 되는 예산을 받아가요. 그러면 이 국비 지원 규모가 과연 과도하냐 적정하냐는 좀 따져볼 여지는 있지만 저희가 누가 딱 봐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네. 그 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현황을 보면 농아라고 불리는 청각 언어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한 14% 되고요. 네네. 시각장애인은 한 9.8%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이 한 10% 안팎이에요. 그 비슷하거든요, 분포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십 회씩 발달장애인 체육단체는 SOK에 예산을 몰아준다는 그런 의혹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실마리는. 다시 말해서 대한장애인 체육회 가맹 여부로 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농아인 연맹과 시각장애인 연맹은 대한장애인 체육회 가맹 단체라서 다른 단체 가맹 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받고요. 네. 그리고 그 예산도 대한장애인 체육회로부터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SOK는 2015년에 법인화되면서 탈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체육회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문체부부터 직접 받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단체도 문체부로부터 직접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탈의해서?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뒷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한장애인 체육회로부터 탈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또 사용이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네. 지원받은 10억 원을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사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10억 원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5년 SOK 예산에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SOK 법인화 지원 예산인데요. 그게 이제 네.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단법인이었던 단체에 법인화 지원 예산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법인화 지원 예산은 법인화라는 건 뭐냐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누로 만드는 면 그렇죠. 지원을 받는 건데요. 네네. 근데 이미 이 SOK가 되기 전에 특수올림픽위원회라고 그것도 사단법인이었거든요. 네. 그 사단법인이 된 건데 왜 지원을 해줬냐 이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예산 목적을 받지 않고. 두 번째는 법인화 지원 예산이 그해 SOK만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니까 문체부는 제일 먼저 요청을 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문체부에서 준 게 아니고요. 네. 그 2014년 9월에는 국회로 넘어온 정부 예산에는 이 법인화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국회 예산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문체위에서는 갑론을박되다가 부결돼요. 네. 근데 그렇군요. 이 예산이 그 예결에서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때 누가 예결위원이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예결위원이었어요. 나 대표가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이었다. 법인화 지원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요. 예.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사업명과 사업 내역을 이렇게 적시하는데, 네. 이때는 SOK 법인화 지원이라고 아예 특정 단체 꼬리표를 달아요. 굉장히 예의적인 거죠. 그렇군요. 이건 예결위원이 특정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SOK로 지원이 됐는데, 수령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기금으로 묶어뒀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동안에 이자도 한 3,700만 원 정도 풀었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하니까 75원짜리 논현동의 사옥 구입 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법인화 지원에 쓰라는 거지 이걸 특정 법인의 재산 증식에 써먹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히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딸의 성신여자대학교 입학할 당시에 학과장이었던 이병우 교수가 이 SOK 행사에 이름을 자주 올리는 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살펴보는데 계속 SOK를 살펴보면 두 분이 나옵니다. 그 따님하고 네. 또 한 명이 이병우 교수거든요. 이분이 온갖 그 평창 동계 스페이스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 감독부터 또 여러 가지 그 개폐막식 그리고 유엔에서 열린 그런 음악회까지 이 나 원내대표 딸이 참석하는 모든 음악회의 감독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근데 바로 이분이 성신여대 부정읍학의 의혹인 그 이병호 교수거든요. 네. 김모 씨가 면접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대학 나와서 판사하고 국회의원 누구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병호 씨가 이제 발달장애니까 괜찮다 이렇게 눈 감아준 분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사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 그런 의혹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한 단체가 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아들의 논문 저자 부당 등재 및 부정 입학 의혹인데요. 나경원 의원은 이를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가 정치 공작성 고발을 한 거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고발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 부회장 김기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 고발에 일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의 논문 저자 부당 등재 및 딸 부정 입학 의혹 이게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신 핵심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발의 직접적인 근거가 뭡니까?
일단은요, 먼저 이제 딸의 입학 부정에 대해서는 4가지인데요. 하나는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다. 네. 그다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규정된 이것도 위반이다. 그다음 면접 특혜.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적 처리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아들의 경우에는 특혜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논문 제1 저자와 제4저자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논문 1저자 그다음에 제4저자 이런 논문이 예일대학교 입학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입시 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저희가 9월 16일 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 제4저자 논란이 좀 크게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네,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그 고발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한 가짜 시민단체가 정치 공작성 고발을 한 거다라고 반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저희는 국제법인 전문가협회는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민연대 함께 또한 조국 장관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두 단체는 전혀 아무런 조국 장관과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가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제법률 전문가협회는 2010년 11월 28일 날 창립총회를 하고 2017년 2월 17일 날 교육부 산하의 정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재가 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9월 30일 날 아시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영기, 그다음에 이만희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김기태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예, 나경원 의원이 그 조국 장관 딸 의혹 관련해서 탐욕이 빚은 후보자와 딸의 가짜 인생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보았던 쪽에서 나경원 의원의 그 예일대 입시 의혹 주장이 문제다. 그러니까 입시 의혹이 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예일대 입학과 관련된 서명 운동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그 김기태 변호사가 특별히 나서서 하게 된 또 뭐 동인이 될 수도 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서명 운동 언제까지 할 예정이고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나경원 아들의 예일 입시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 10만인 서명 운동을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네. 10월 15일까지 받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아시다시피 제8자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에서 서초역 7번 출구에서 4시부터 5시 30분 동안 오프라인으로 서명 운동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10월 15일 날까지 어느 정도 서명 운동에 대한 명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추후에 더 계속적으로 서명 운동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지는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이 서명이 모아지고 나서는 이것을 반드시 예일대학교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나경원 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 예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성신여대 측에서는 이 나 의원의 자녀 입학과 관련한 내부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긴 했는데 불법의 명확한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네. 나경원 의원의 그 딸 성신여대 입학 문제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내부 감사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행정적인 위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성적 처리 과정에 부정이 있다라고 이미 내부 감사 보고서는 나와 있고요. 네. 아시겠지만 성신여대에서 일단은 의미가 있는 게 저희의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성신여대 자체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자의적인 규정 해석이 분명히 있다. 단 이게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잘 기억에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검찰이 만약 이거를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런 입장문이 법적으로는 전혀
예를 들어서 위반한 게 없다, 불법적인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저희가 이제 고발해서 성신여가 이렇게 공식적 입장을 발표해서 검찰 조사가 있을 때 나와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던 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측이나 일부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국민들은 지금 이런 식의 고발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시민단체 이름을 빌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걸로 보이고 물타기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저희 고발을 지금 3번 했습니다. 네. 아시겠죠? 9월 16일 날 고발을 하고요. 9월 26일 날 그 사학개혁운동본부가 비정상적인 성적과 최성해 총장의 학력 위조된 거에 대해서 했고, 9월 30일 날 또 저희가 또 추가 고발을 하고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조국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는데, 물타기는요, 증거가 없었을 때 물타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경원 대표의 딸 비리나 그다음에 아들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조국 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에 상관없이 이미 2016년 뉴스타파에서도 딸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이미 다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것이 이제 아들의 입시 비리. 이 아들의 입시 비리도 지금 나경원 대표가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청탁을 해서 실험실을 빌려게 됐다. 그 다음에 윤영진 교수, 그걸 담당한 그 나경원 대표와 친분이 있는 친구인 윤영진 교수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실험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실험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우리가 얘기를 해줬고 2주간 와가지고 살짝 도와준 것뿐이다. 그래서 이 실험 논문에 이름을 그냥 올려준 것뿐이다. 라는 것이 명백하게 그 두 사람의 입으로 이미 얘기가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논문 자체가 IRB, 그러니까 인체 실험을 하려면 반드시 IRB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고 윤영진 교수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그것을 K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IRB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논문도 취소가 되는 사유임과 동시에 입학도 취소가 될 아주 중요한 사유이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 나경원 원내대표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 딸에 대한 입시 의혹 수사와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나 뭐 아들에 대한 입시 의혹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각각 다르다고 보시는 건지, 같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국 딸의 입시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조국 장관 딸의 가장 표창장, 그쵸?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부산 의전에 입학할 때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서울대 인턴이 했던 사실, 그 논문에 등재된 사실이 고려대학교 입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예일대학교 입시에 이 논문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되어 있던 게 이게 예일대학교 입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조국 장관 따님에 있어서 그 논문이나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 그 총장상이 미친 영향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또 로스쿨을 나왔지만 네. 나경원 아들의 뉴햄프셔 과학경진대회에 수상한 거와 IE 학술대회 논문의 제1저자하고 제4저자로 등재됐다라는 것은 네. 합격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 부회장 김기태 변호사 말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기태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 혹은 이 단체, 고발을 한 단체의 주장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는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론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관련 인터뷰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란 땡. So you met someone who set you back on your heels. 정치권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연예계에서도요, 지금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조작 어떤 소식입니까? 국민 프로듀서의 국민 프로듀서를 위한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100% 국민 프로듀서의 픽으로 국가대표 아이돌을 탄생시켜온 프로듀스 101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프로듀스 X 101이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했다. 이게 핵심인데요. 가끔 제가 101이라고 읽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101이라고 정정을 해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프로듀스 101의 홍보 문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청자들이 픽을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하나씩 이제 그 밝혀지는 것은 PD 픽이었다. 라는 것이 나오고 제작진의 있습니다. 픽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픽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증언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이돌 출신 연습생 이혜인 씨의 아버지가 딸아이가 최종 탈락했을 때 실제로 얻은 투표수보다 제작진이 공개한 투표수가 적게 나왔다면서 그때 당시에도 조작 투표 의혹이 제기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연습생은 이제 그 MBC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제작진들이 방송 전부터 이미 합격자를 선정해 조작했으며 경연곡이 특정 연습생에게 유출이 됐고 심지어 오디션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본선에 합류도 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연예기획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프로듀스 X 101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연습생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해서 그죠. 그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된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뽑히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1위와 2위 선수 그 출연자 간의 그 투표 차이, 또 2위와 3위 간의 투표 차,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여지더라. 네, 그래서 로또 당첨 비율보다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더 적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상한 확률로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투표 수 차이가 나와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 좀 가세를 하면서 이 문제가 좀 커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는 좀 방점을 찍고 싶은 상황인데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 소속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뭐 조작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그 PD의 의견이 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연습생, 그러니까 소속사가 있는 연습생일 경우에는 이 그 소속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큰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경찰에서도 연예기획사 여러 곳을 그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찰에서는 이 11명, 그러니까 데뷔조로 선발된 11명 가운데 일부 연습생이 실제로 탈락군에 속했던 사실을 파악을 했고 또 순위가 바뀐 연습생이 2-3명 정도여서 투표 조작이 있었다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듀서 X101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네. 단순히 이제 방송 분량을 조절하거나 편집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유료 투표 조작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할 이유가 제작진들에게 있었을 것이냐라는 그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자신이 배출한 연습생이 데뷔를 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히 해당 연습생의 소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작진과 소속사 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만약 그 경찰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한동안 잠잠했었던 PD 사건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방송국 측에서도 사실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사실 수집해서 이 중간에서 통계 처리해서 넘겨주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초창기에 있었을 네. 때에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냥 온 거를 전달해줬을 뿐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기획사하고 뭔가 조금 짬짬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팬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공정, 과정의 공정성, 평등 이런 거, 기회평등 이런 게 중요한 건데 특히 이 프로듀스 X 101은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닙니까? 더욱더 이제 10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한 3년 동안을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에는 나가지 않고 어린이회장 선거에는 나가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만 하고 있거든요. 3년째. 왜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게 자신의 책무라고 하면서 또 하는데 공정성에 대해서 또 남다른 사명의식이 있네요.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할 정도로 이 공정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제 뭐 젊은 층이나 아니면은 또 그 10대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난다. 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너무나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성의 확보가 계층 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고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앞으로도 단순하게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을 떠나서 연예계에서도 이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498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는 연예계의 조국 사태네요. 이렇게 또 허탈하다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되게 드러나기 쉽고 뭐 1위와 2위 사이의 투표차, 2위와 3위 사이의 투표차 이런 투표차를 그렇게 허술하게 그냥 누구라도 알 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든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손쉽게 이제 뭐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변수를 주면서 조금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청자를 우롱한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조작 이야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멜론의 저작권 가로채기가 이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사건도 참 연예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공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음원 서비스 업체 멜론의 SKT 자회사 시절 운영사 전 대표 등이 유령 회사를 설립을 해서 저작권료를 편취한 혐의로 이제 검찰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82억 원을 빼돌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2009년부터 가상음반사 LS 뮤직을 만들고 저작권 보호기관이 클래식이나 아니면 또 흑인 연가 이런 이제 가스펠 등은 저작권 기관이 없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음원으로 등록을 해놓고서 여러 차례 이제 이 권리공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 정상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작권료 41억 원 또 이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또 멜론 정액 유료 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의 이용료 약 141억 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론이 참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머리가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기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정액권을 그렇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네. 자동으로 카드를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네. 근데 그렇게는 해놓고 초창기는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액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가 어떤 노래를 다운로드 받든지 그냥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하면 이것을 갖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작권자들 같은 경우에 과연 내 노래가 몇 회나 다운로드 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제대로 이 정상 개념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제 임의적으로 혹은 이제 일부 데이터만을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허점이 이제 어떤 범죄에 이용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수들은 좀
이건 슬픈 얘기기도 한데 그냥 노래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참 웃기는 일이 있기도 했어요. 예전 이제 저작권협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한 관계자가 자신의 이제 이모와 고모에게 그 저작권을 맡겼는데 일부 특정 종교의 이제 그 종교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방 기계에 삽입을 해 가지고 저작권료를 받다가 이게 이제 감사에서 걸린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조금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긴 했지만은 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좀 투명한 분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게 저작권과 관련해서 조용필 씨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작권법이 확립되기 전에 이제 그 체결했던 계약 그 내용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네. 1986년도에 음반 회사와 이제 프로덕션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도장을 찍었죠. 인감증명까지 해서. 그래서 31곡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이제 그 레코드사에 맡겼던 것인데 네. 이게 이제 그 계속적으로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조용필 씨가 자신의 곡을 재녹음한 음반이나 DVD를 판매할 때마다 네. 저작권료를 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만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정당한 계약이었다. 라면서 조용필 씨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그 팬들이 나서면서 결국은 31곡의 저작권을 양도했습니다만 그 인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정확한 이제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계약을 체결해서 저작권을 넘겼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 저작권료를 내는 상황이 됐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한 계약이 일반적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조금 이런 경우들이 좀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계약서 쓸 때 뭐 내가 이거 사용할 때는 면제한다 뭐 이런 것도 넣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해외 유수 음원 업체들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외 업체로부터 우리 시장을 지키려면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음반 시장은 우리나라 음반 관계자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확한 데이터 자료, 정산 자료를 확보해서 외국 기업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음반 시장을 지켜나가고 역시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지름길이고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멜론이 다른 구설수에도 오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현재는 뭐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 그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멜론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계속적으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예 동그랑땡 기자로서 네. 그 가수들하고 이 음반 제작사나 이런 회사들하고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아주 큰 대형 가수 빼놓고는 다 너무 힘들죠? 상당히 힘들죠. 그렇군요. 상당히 힘들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동그랑땡의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로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말 제2지역에서는 복구와 점검으로 바쁜 손길이 이어지겠죠.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태풍의 대지열병까지 그야말로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민생. 광화문과 서초동의 인파를 보면서요. 키우던 돼지를 묻어야 하는 농가, 흙더미에 매몰된 주택의 모습에 아연실색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슬기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